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안사변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후에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공세에 국민당 장제스와 중공이 일치 항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제2차 국공합작 진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936년 12월에 시안사변이 평화적으로 종결되죠. 그리고 그 후에 국공 양방 간의 항일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던 중에 1937년 7월 새벽 4시입니다. 늘 그렇듯이 기습공격, 쿠데타, 군사정변, 시안사변도 새벽 3시 반인가 그랬었죠. 그렇듯이 새벽 4시에 베이징 서남쪽에 펑타이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용딩허상의 그 루거우차오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근의 완핑현, 현성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제29군의 폭격을 시작하면서 루거우차오 사변이 발발하는 겁니다. 다리 위에서 사라진 일본군 사병 문제 때문에 일본이 이게 중국 측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고 공격을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일본군 측의 트집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번에는 장제스의 대응 태도는 그 전과는 다릅니다. 한 일주일 만에 7월 15일에 장시성의 루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항일 전쟁을 결의하고 루산 담화를 발표합니다. 루산의 긴급 대책회의의 중공 측 대표로는 저우얼라이 등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일 전쟁이라는 게 1931년 9.18 만주사변 발발서부터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거의 5년 10개월 동안 중국 측에서는 제대로 된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시안사변 이전에 장제스가 견지해오던 외적을 물리치려면 우선 내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량화의 안내, 방침을 계속 견지하면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항전보다는 우선 내부의 공비소탕, 토벌, 거기에 중점을 둬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경과를 우선 간단히 보면은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이 랴오닝성 션양을 공격하면서 9.18 만주사변 발발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중국 지방군벌은 동북군이었죠. 장쭈어린 그리고 그의 아들 장쉐량이 두목으로 있었던, 근데 이 동북군은 전혀 저항을 못하고 화북지역, 처음에는 베이징, 그 다음에는 서북지구의 시안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게 장쉐량이 시안에서 시안사변을 일으키게 된 조건이 되는 거죠. 일본은 손쉽게 중국 만주지구를 점령하고 괴뢰 위성국, 식민지, 만주국을 건립하고 만주지구, 동북 삼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4개월 후에 다시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또 일으킵니다. 이것을 중국 측에서는 송후 항전이라고 부르는데, 송이라는 건 송장, 지금은 상하이의 한 구죠. 후라는 건 상하이를 가리키는 약자입니다. 송후 전투가 중국이 일본의 군대에 맞서서 처음으로 싸운 전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차이팅카이 장군이 나오죠. 국민당 19로군을 지휘하던 장군인데 일본군과 전투 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장제스의 토벌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홍콩으로 망명했다가 민주당파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팅카이는 공산당 노선에 찬동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민족주의자지. 그러다가 조우얼라이의 포섭 설득을 받고 중국의 앞날을 개척하는 데는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후에는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직책을 맡고 활동하다가 문화혁명 이후에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그 꼬락서니를 보고 공산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오쩌둥이라는 놈도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고 나니까 저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말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자기 힘도 없고 뭐 이제 쓸쓸하게 살다가 1968년 베이징에서 병으로 사망합니다. 시안사변 이후에 중공이 국민당과 국공합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시안사변은 중공 측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준 선물이고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공은 어떻게 해서든지 항일통일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실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1937년 2월 10일 시안사변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지 한 2개월 후에 국민당 측에 5개 항의 요구를 제안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4개 항을 보장하겠다 하는 공약을 제안합니다. 그 5개 항의 요구가 뭐냐면은 내전 정지, 국력을 집중해서 일체에서 외적에 대항하자. 그 다음에는 언론 집회 결사 자유 보장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라. 그리고 각 당, 각파, 각계, 각군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대일 항전 준비 공작을 신속히 완성하자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를 국민당 측이 받아줄 경우에 4개 항의 보장을 하겠다. 요지는 뭐냐면은 우선 국민당 정부에 대한 무력 전복 투쟁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노농홍군 소비에트 정부를 중화민국 특구정부로 개칭하고 홍군은 국민혁명군으로 개칭하고 난징혁명정부와 군사위원회의 조언을 받겠다. 그리고 특구정부 관할지구에서 보통선거 실시와 민주제도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주에 대한 토지혁명 투쟁을 중지하겠다. 이건 중공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주를 그렇게 적으로 모는 이유가 뭐 막스 레닌주의니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킨다느니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주의 재물을 강탈해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 몰수해서 빈농과 고농들에게 무상 분배해 줌으로써 군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안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공 측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주는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안고입니다. 찐빵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국공합작을 하려니까 양보를 해야 되고 중지를 하자니 안 할 수는 없죠. 안 하면 뭐 국민당 측에서 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나온 대안이 뭐냐면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또 이제 지주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걸면은 또 민족 반역자로 몰 수가 있는 겁니다. 지주로서 살아나가려면 일본군이 실질적인 대도시들 이런 건 다 점령하고 공식적인 통치지구는 일본군의 세력이 돼 있는 그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살아가려면은 지주들은 일본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뭐 민족 반역자다 몰아서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국민당 측은 국민당 중앙 5기 3중전회에서 중공 측이 제시한 5개 요구와 4개 공약을 수용한다. 그리고 1937년 9월 23일 일본이 루거우차오 사변을 발발한 지 2달이 좀 더 지나서죠. 장제스가 중공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국공합작 항일통일전선은 공식적으로 성립된 거죠. 이때 국민당과 중공 측 간에 최종으로 협의한 협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첫째가 양당은 순원의 삼민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싸운다. 두 번째가 공산당은 국민당을 폭력에 의해 타도하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일체 정책을 포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홍색지구의 정부를 전선지구 민주정부로 개편한다. 네 번째가 홍군의 명칭을 국민혁명군으로 바꾸고 국민혁명군 인사위원회가 통제한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 그리고 신사군으로 개편한다 하는 게 진행됩니다. 제8로군과 신사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37년 8월 25일에 중공중앙혁명군사위원회가 홍군 3개 사단 4만 5천 명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주더를 총사령, 펑더화이를 부총사령, 예제린과 저첸을 정부참모장, 그리고 럼비스와 덩샤오핑을 정치부 정부 주임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에 신사군이라는 것은 1937년 10월 2일에 8개 성 변개에 흩어져 있었던 13개 지구의 홍군 유격대를 집중시키고 국민혁명군 육군 신편 제4군, 약칭 신사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항일 전쟁 기간 중 국민혁명군에 편제되었던 중공의 8로군과 신사군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퇴하고 항복한 후에 국민혁명군 편제로부터 나와서 중공 인민해방군으로 다시 재편되고 개명됩니다. 이것이 8로군과 신사군의 군복과 군장이죠. 그 전에는 제대로 전투다운 전투, 제대로 대항다운 대항도 못해봤던 중국군이 제2차 국공 합작 시기에 일본군과 맞붙어서 승리라고 할 만한 전투가 몇 개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을 우선 보면은, 첫째가 중공 8로군이 주도한 핑신관 전투와 백단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당군이 주도한 타이얼좌, 산동성 남부의 타이얼좌이라는 마을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습니다. 우선 핑신관 전투를 보면은 2차 국공 합작 국면에서 8로군이 일본군과 치룬 첫 전투입니다. 1937년 9월 25일 오전 7시경부터 화북지구 핑신관에서 전투가 시작됐고, 당시 8로군 115사단 사단장 린비아오가 지형지세를 이용한 매복 공격으로 일본군 1천여 명을 섬멸합니다. 전투의 결과로서 일본군 불패 신화를 깨트리면서 중국 전국의 인민들을 흥분시켰고, 당시 30세 나이로 이 전투를 지휘한 8로군 115사단장 린비아오는 중국 항일전쟁의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다음엔 국민당군이 타이얼좌 대첩이라고 부르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193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딱 한 달간 산동성 남부지구인 타이얼좌, 홍셴, 리니 부근에서 전투가 진행됐고, 참가한 중국군이 약 29만인, 일본군은 약 5만인 정도, 일본군 약 2만여 명을 살상합니다. 국민당군이 그런 전과를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약 5만여 명, 그러니까 이거를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은, 어쨌든 일본군의 산동성 일대로의 그 진격을 저지하고 막아냈다는 측면에서 승리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1940년 8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4개월여 기간에 진행된 백단대전입니다. 이 백단대전은 당시 8로군 129사단이 진차지라는 게, 지는 샨시성, 그 다음에 차는 당시에 있던 차하얼성, 그 다음에 지는 하북성의 약자죠. 그래서 진차지 군구라고 했는데,
그 진차지 군구 등 모두 105개 단, 우리 군대로 치면 한 연대급입니다. 105개 단 20여만 명의 팔로군 병력이 화북지구 허베이 샨시 일대 일본군을 공격한 전투를 말합니다. 지휘관은 펑더화이와 조첸이었고, 이 백단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1939년 겨울일에 일본군이 소위 수롱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수롱정책이라는 것은 철도를 기둥으로 하고 도로를 사슬로 엮고 토치카를 자물쇠로 잠근다, 이렇게 표현되는 정책으로 철도와 도로를 축으로 홍군의 항일 근거지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타이항산 근거지와 진차지 등 전략지구 간 연결을 단절하면서 팔로군의 작전 공간을 압축하면서 아주 잔인하고 참혹하게 공격을 합니다. 일본군이. 그래서 펑더화이와 조첸이 지휘하던 팔로군 총부가 일본군의 이러한 수롱정책에 대응해서 정타이 철도와 통프로 북단을 중점 공격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원래 작전 전투 명령이 정타이로 전투라고 명명하고 발동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진행되니까 그동안의 일본군의 조롱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참혹하게 피해를 당하고 통안을 부문 팔로군 지휘관과 항일 근거지의 민중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간이 맺힌 거죠. 우리도 복수하겠다 하면서. 아주 그 참여 규모가 총 105대 단, 105개 연대, 한 20여만 병력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5개 단, 100개 단 전투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당시 팔로군 총부 작전실에서 펑더화이와 조첸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좋다, 그러면 이번 전투는 백단 대전이다 그 한 후에 이제 원래 정타이 전투였던 전투명을 백단 대전이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백단 대전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팔로군은 이 백단 대전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모두 1800여 회의 전투를 치르고 2900여 개 거점을 공격 점령하고 일본군 45,000여 명을 섬멸합니다. 린비아오나 펑더화이나 전부 전투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싸움을 잘했지만은 펑더화이와 린비아오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펑더화이는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하죠. 또 어쨌든 이런 전과를 올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일본이 놀래가지고 대규모로 병력을 동원해서 화북과 화중 지역에서 중공 근거지에 대한 소탕작전을 추진합니다. 함광작전이니 아주 잔혹하게 소탕작전을 추진해서 그 결과 팔로군은 1940년 40만 명에서 1년 사이에 10만 이상이 준 30만으로, 신사군 병력은 13만 5천에서 11만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중공이 장악하고 있던 근거지 및 해방구 면적과 인구도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됩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중공 내부에서는 이 백단대전 전투로 인해 팔로군의 전력이 노출돼서 일본군과 국민당의 경계심을 유발하였고, 그 후에 일본군의 집중적인 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중공이 항일전쟁 기간 중 가장 곤란한 시기, 1941년부터 1942년 그 2년간을 얘기합니다. 그런 곤란한 시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도 이 전투를 아군의 전력 감소를 초래한 모험주의 행동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펑더화이는 1959년 루산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는 직언을 했다가 마오쩌둥에게 소련 스파이, 우파, 분자의 우두머리, 수괴 이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 비판을 받고 숙청당하고, 문화혁명이 발발하자 홍위병과 전담조사팀으로부터 집요한 신문을 받는데, 그때 이 과거사를 들추면서 백단대전 당시에 너는 왜 마오 주석의 지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네 멋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당과 군에 그렇게 큰 손해를 끼쳤느냐, 추궁을 받고 이게 다 너
반당적인 음모에 의해서 된 게 아니냐 이런 추궁과 그런 걸 받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